네, 반갑습니다. 제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엄상근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저희가 앞 세션이 조금 늦게 끝났지만 저희가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시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2회 그 제주포럼 제주연구원 세션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주제를 잡은 거는 제주 스마트 시티 조성 방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제를 선정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제주대학교 한경수 교수님께서 25분 정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님을 좌장으로 5분의 토론을 바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스마트 시티 조성 방향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한경수 교수님께서 바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는 사실 제주도에서 행정적으로는 스마트 도시를 좀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널리 제주도에서 이슈화되거나 알려지지는 잘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 도시의 성격이 아주 포괄적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어떤 지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보탬을 받고자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저희는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오신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도가 아름다운 섬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여지고 자연 경관이라든가 사람들이 다 뭔가 그 쾌적함과 그 다음에 좋은 그 다음에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이게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지향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의 그 원래 제주도 다움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도와주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책에서 나온 그런 화려함보다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살고 또 후손들이 살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스마트 도시라는 기법이 제주도답게 좀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그 제주도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노희섭 담당관이란 분이 관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을 조금 빌려보면요. 우선 도민과 관광객의 삶의 질 개선 이거에 의미를 두고요. 그 다음 바로 이분도 말씀드립니다. 하십니다. 섬이라는 특징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 예를 들어 태풍, 겨울의 폭풍, 폭설로 인한 고립, 쓰레기 처리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제주도에서는 큰 숙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재해 재난보다 더 큰 문제로 겨울에 폭풍이 일면 공항이 한 3, 4일 동안 묶여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날이 태풍이 불면 계곡이 넘칩니다. 제주도는 원래는 계곡에 천에 강에 물이 안 흐릅니다. 그러다가 한라산이 그거를 물을 품다가 못 품으면 이제 건천, 마른 천, 마른 내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양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면 넘쳐서 우리에게 재해로 다가오는 그런 섬입니다.
바다는 저도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바다는 사실 아름답고 좋지만 저는 해수욕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1년이면 서너 명씩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고 어부들은 1년에 서너 명씩 바다에 갔다가 못 돌아오는 일도 봤고 정말 그 바다는 엄청난 제주도 사람에게는 장애 요소고 우울한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스마트 도시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밖에서 보더라도 지역 주민이 보더라도 이게 행복한 제주도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끔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과거에 UCT라고 해서 유비쿼터스 뭐 이런 개념으로 도시를 많이 이제 시설도 구비하고요,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스마트 도시는 그 중에도 특히 이 네트워크, 연결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시설이 그 도시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사람, 시설, 정보 이런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게 오픈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게 또 다른 이점을 주도록 하는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에서 UCT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또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대상 영역도 주로 UCT는 교통이라든가 방범, 방제 이런 시설 쪽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스마트 도시는 지역마다 다르게 다양한 심지어는 사람의 심리적인 것까지도 편안함까지도 같이 아우러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스마트 도시 조성의 그 경향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북미 유럽에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이런 그 아이디어를 스마트 도시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스마트 도시의 모습이 어떻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원적이어서 어떤 지역이냐,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사느냐, 어떤 사업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라든가 아직도 마찬가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중국이 다 그렇던 건 아니고요. 여기 쭉 보시면 주로 이 경제 활성화에 이 스마트 도시가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으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물론 진행해야겠죠. 지금 그 원희룡 도정에서는 청정과 공존이라고 자연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 이런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이라든가 관광객 모두의 이 연결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같이 발전하자라고 하는 공존과 공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제주도도 이런 그 북미 유럽 선진국의 스마트 도시의 지향점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선정은 안 되었지만 이게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입니까? 그래서 IT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에서 상을 주는데 제주도도 이렇게 후보로 올라갔다가 싱가포르하고 뉴질랜드인가가 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그 스마트 도시의 지향의 선정 기준을 보면 여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고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가 환경은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글로도 적어져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 보면 김태환 지사님이 계실 때는 이 두바이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좀 수입해 볼까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금민 지사님이 계실 때는 이 IBM에서 어떤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참고로 하는 지향점을 찾았었습니다. 그때도 보시면 개발과 보존의 균형, 제주도는 제주도에 맞는 이런 철학을 넣어서 그걸 전제로 스마트 도시를 좀 꾸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도정에서는 지금입니다. 보시면 에너지 정책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기구가 같이 연결해서 노력하는 글로벌 협력의 실천적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 이게 원지사님이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지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섬이어서 과거에도 일반 제도도 그렇고 이런 그 사업도 그렇고 테스트 베드로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전기자동차는 당연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먼저 어떤 기반 시설을 갖추고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들은 그 하나의 목적이기보다는 그 도로라든가 시스템의 그 개선이 다양한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전후방 효과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스마트 도시를 오늘 논의하는 이게 방향 정도의 논의가 아니라 정말 그 추진단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 제주도가 직접 테스트 베드도 하고 현실화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스마트 관광섬을 구축하기 위한 이 시스템들을 많이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그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도내외 전문가들이 이 스마트 도시와 관련돼서 제주도의 스마트 도시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 쪽의 분야입니다. 제가 교통을 최종적으로 박사는 학위를 교통으로 했습니다. 석사 때는 도시로 해서 지금은 이제 도시 쪽에도 물어봤지만 교통 쪽에도 주로 많이 물어봐서 저희 내용이 주로 교통 쪽에 많이 오리엔티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보면 요 정보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지금은 이제 착수 단계지만 스마트 도시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 교수님은 이제 도로교통 그 공단에 계신 분입니다. 제주도에서 이게 교육을 많이 담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특히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뭐 미래 산업적 측면보다는 안전입니다. 제주도가 1년에 교통사고로 한 100여 명이 돌아가십니다. 인구 65만 정도의 100여 명 돌아가시고요. 그중에 어린이가 한 10%, 65세 이상이 한 40%, 관광객도 한 15%가 돌아가십니다. 그런 교통사고를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시스템이 도입돼서 제로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미지와 관광이 오히려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맥락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백 박사님은 서울에서 지금 스마트 도시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포괄적인 일반적인 논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시민 중심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 계획적이고 관주도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그게 설령 계획적이고 관주도적이어도 그 결과는 시민의 서비스 내지는 시민의 삶의 그 수준이 향상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은요, 이게 통합과 추진, 포용과 융화를 이루어야 된다. 제주 지역도 사실 다양한 그 논의와 그동안의 역사적인 거, 개발, 그 다음 보존, 갈등이 심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역사상 가장 많은 정착 이주민들이 한 달이면 1000명 이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 주민등록 등록 증가 인구가 한 달에 10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곳곳에서 많습니다. 이제는 리더십이 도지사님이 아니면 뭐 시장님이 이런 포용과 융화, 그리고 저는 이제 관용, 톨러런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형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게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 박사라는 분은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제 교육, 복지, 관광 다 이게 만나야 되는 그런 쪽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이런 스마트 도시의 건설의 결과도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조 박사님은 요게 시설 파트와 정보 파트, 이게 두 파트가 나란히 발전하되 나중에는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라고만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수집, 그다음 공유, 가공,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다시 연결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통망 같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욕구, 수요나 시민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개발이 돼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지역 개발에는 기초 수요 접근 이론이라고 베이직 니즈,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삶의 수준을 보장해주는 개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 도시도 지역 주민들이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를 원하느냐를 잘 파악해서 기본적으로 그 욕구는 충족시켜주는 전제하에,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뭔가를 얹히는 상부 구조를 만드는 그런 조성이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법률과 조례 등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스마트 시티 인증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게 하고 유도하고, 우리 제주도가 또 인증을 받고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제주도의 조금 그 특징은 자료를 가공하면 그거를 공개를 좀 꺼려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자료를 가공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그리고 무슨 인허가 개발 상황에서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들어오도록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퀄리티가 더 보장이 담보가 되는데, 제주도는 그런 정보가 설령 없으면 모르지만 있을 때도 잘 제공을 안 하면 나중에 영향평가를 하거나 인허가 절차상에 시비가 걸리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면 그 정보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이게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논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정보에 대해서 그 비공개적인 측면이 많아서, 아까 앞에서 말씀 게 나왔지만 가공,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그걸 공개해서 스타트를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좀 제공을 해야 된다. 관도 그렇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맥락을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조직 쪽은 이런 센터가 하나 꼭 컨트롤 타워, 뭐 추진단, 뭐 이런 이름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하지만 부서 간에, 부처 간에 이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관통하는,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하는, 유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이런 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그 센터가 서로 연계하면서 소통하고 이제 추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도입 전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형 스마트 도시 조성 원칙은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계 아니면 과학 아니면 이성, 합리성 이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편한, 그 다음에 우리 후손이 아니면 그야말로 약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주도가 도입을 하면 운전사가 운전업이 사라지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은퇴해서 오신 분들이 이동성의 제약을 스마트 도시가 보완해준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이나 약자나 임산부나 어르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시스템이 제주도의 삶의 쾌적과 편리함을 보장해주더라. 그래서 제주도는 이 스마트형 도시가 잘 됐다. 이런 지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이나 에너지, 교통의 안전,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토지를 매개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보존 고민을 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지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도시의 지향이라는 게 제주도 개발의 어떤 지향과 연결되는 그런 맥락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그런 스마트 에너지 도시를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연 보호형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안전 말씀드렸고요. 리더십은 교육과 비전을 가진 온화한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스마트 도시의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게 제주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개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봤고요. 지방자치도 제일 먼저 시행해 봤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인허가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노력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문화관광부 뭐 이런 공직자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소양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관광이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면 이제 제주도는 그동안 많이 계속 배우면서 지역 주민과 공직자, 우리 학자들이 같이 공유해서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이 스마트 도시와 연결돼서 계속 배우고 학습하는 이런 도시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아니면 스마트형 도시가 사람들을 오히려 통제하는 이런 도시가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과 방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책 제언입니다. 이제 공공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안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세계 스마트 도시 커뮤니티 본부 같은 거를 제주에 조성해서 전 세계적인 시스템 테크닉 사람들이 제주도에 좀 오고 제주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조성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자. 장기적인 20년, 10년, 5년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례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그 속에서 뭔가 씨앗들이 만들어지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 문제 그리고 시설물보다는 데이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유를 해야겠다. 그 다음 스마트 도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시민 참여에 의해서 이 스마트 도시가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경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종합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5분의 토론자분이 계시고 자상히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자리가 좀 토론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토론에 앞서서 저희 오늘 인사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강기춘 우리 제주 연구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좌장은 그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변 교수님은 지금 한국환경정책 학회장님도 같이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변 교수님께 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변병설입니다. 오늘 그 제주 포럼에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제와 토론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탄소 없는 섬 제주를 향해서 전기자동차 박람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가 과학기술과 접목된 지능적인 도시, 조금 더 똑똑한 도시, 환경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도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토론회가 우리 정책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제주도가 2030을 향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하는데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황경수 교수님께서 여러 전문가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청취를 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주형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어떤 원칙과 정책 방향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토론자 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가 우리 토론자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연구원의 김태경 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신 문영준 박사님, 서울대학교의 서교 교수님, UN 거버넌스 센터의 정재근 원장님, 중부대학교의 최정석 교수님. 토론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인사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6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기타 우리 방청석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또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태경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제주도에 도착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제주도 언제 와도 굉장히 좀 아름답고 좋은 섬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도시가 이제 스마트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현재도 사실상 어떤 그 도시가 스마트하다는 거를 뭐가 스마트하다는 거냐 이런 거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그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체감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하드웨어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콘텐츠를 또 사람들이 또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최근 논의가 됐지만은 그게 과연 어떻게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아직 연구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단지 도시에 대해서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가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와닿느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초연결 사회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 뜨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뭐에 대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전파되는 SNS라 그러죠. 그런 것이 전파가 되는데 그 초연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역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끌고 다녔던 트렌드 리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창조계급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그 세상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포용력 있고 나와 다른 것을 좀 인정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를 좋아하고 그런 거에 이제 어떤 뭐랄까요? 요새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 그러죠. 내가 어디 가서 뭘 이제 그 하고자 하면은 그게 바로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계로 연결되고 IoT 뭐 인터넷 그 사모니터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창조 계급 그러니까 좀 지식적인 좀 트렌드 리더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 게 이 초연결 사회에는 그들이 굉장히 어떤 정보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딜 갔다 그러면 그거 실시간으로 전파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압구정동, 이제 서울의 압구정동 잘 아시죠? 압구정동이 옛날에는 이제 그 서울의 최초의 어떤 핫플레이스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발전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집가도 이제 비싸지고 그러니까 가로수길이라는 다른 데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이동하고 자본도 이제 이동해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트렌드 리더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그게 실시간 전파돼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플러그 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 커뮤니티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도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민감한 도시고 환경이 제일 세계에서 뭐 몇 번째가 아름다운 도시인데도 그거를 뭐 아까 그 커뮤니티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를 들어서 뭐 증강현실이라고 있잖아요. 그 홀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지나가면은 폭포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하드웨어적인 거에 플러스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게 만드느냐. 그런 거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지금까지도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그 소프트한 관점 또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담아가는 그릇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일단은 예. 다 하신 겁니까? 예. 우리 김태경 박사님은 현대 사회를 초연결 사회로 디파인을 하시고 초연결 사회에서 중요한 계층은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조 계급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하드웨어 하면 이제 우리 증강현실과 같은 그런 신기술, 이런 어떤 기반을 잘 구축하는 거와 그 기반들의 내용을 담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면 더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는 중요한 어떤 방향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발제자 또 토론자의 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위원님. 예.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기술을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장관 자문관 하고 있습니다. 기술 쪽을 자율주행이나 드론 같은 것을 이제 자문을 그동안 해왔고요. 이제 장관이 곧 바뀌셔서 저도 이제 아마 이제 장관 자문역을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스마트시티 쪽에 최근에 저희들이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도 관여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도입 쪽에서는 스마트시티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하고, 그다음 마무리해서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추진할 거냐 하는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초연결성은 스마트시티의 기본입니다. 제가 2008년에 그 지금 ITS
저희들 진흥형 교통체계의 국제 표준을 담당하는 ISO 쪽에서 제가 그 추천이 돼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그 ISO의 그 표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없을 때 이제 그때 처음에 그 애플이 아이팟 터치라는 데다가 모바일 폰을 얹어가지고 하던 시절에 제가 그걸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모든 거기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뀐다 그랬다가 제가 아주 언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저기 무슨 부르주아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뒤에 제가 또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또 혼났습니다. 왜 이제 이거를 소개하냐고. 예, 그렇게 근데 그 3년 뒤가 언제냐면 2011년 옴니아2가 나오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삼성이 보급하던 시절 그리고 이제 2012년에 11년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갤럭시가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뭐 제주도는 한 60만 명 좀 넘죠. 5천만 명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저기 휴대폰 번호가 몇 대인 줄 아세요? 6천만 번호가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개씩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한 20개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6천만 번호 중에 5천만 번호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은 커넥티드 돼 있다. 또 네트워크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랑 사람끼리 또는 사물끼리. 사물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드디어 자동차의 스마트폰, 자동차 번호에 그 휴대폰 번호가 달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IoT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바로 초기 모델이죠. 모바일 회사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상에 모바일 회사들이 더 이상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번호가 더 이상 안 팔리니까. 그래서 막 대부분도 막 팔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번호 어딘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게 IoT,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첫 번째 적용하는 게 자동차에다 지금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동차에도 나중에 모바일 번호를 넣고요. 자동차에도 요금제에서 돈을 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붙이려고 그래? 자전거도 붙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제 방에 냉장고에도 붙이려고 그러고 TV에도 붙인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 번호를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IoT고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초연결성, 커넥티비티라는 말을 저희들이 씁니다. 바로 이게 기본인데요. 이제 여기까지 되려면 곧 얼마 안 남았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지금 10년입니다. 그죠? 10년. 2008년에 제가 위원장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 건가? 분명히 상당히 그 모바일 번호가 한 1억 개는 될 거고 인구는 안 늘어나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여러분이 집안에는 어떤 전자제품과 또는 여러분의 차와 그 여러분 차가 다른 차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도로와 연결되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커넥티비티라는 말을 쓰면서 V2X, Vehicle to Any Device의 이제 소위 연결성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스마트 시티가 진정하게 어떤 비전을 가지려면 도시든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는 모바일 회사든 모바일 컴퍼니든 자동차 회사든 여기 제주도에 60만 명 1번부터 60만 번호까지 100%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는 도마에 올려진 겁니다. 그게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빅브라더가 탄생해야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Somebody is watching you. Somebody is taking care of you.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제 프라이버시 어떻게 하죠? 이미 여러분은 휴대폰 지금 다 진동으로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여기 지금 한 20분 됐죠? 여러분 여기 있는 거를 누군가는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스펙트가 되면. 그죠? 정확히 찾아내요. 여기를. 이 ICC의 어느 이 층까지 정확히 찾아냅니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로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상태에서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죠.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시설들, 그다음에 제가 운전하는 자동차, 또 제가 타야 되는 버스 또는 다른 대중교통,
또는 또는 카쉐어링 하는 차들, 제가 우버를 원하면 우버가 와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의 가장 기본이고, 제가 쓰는 물, 그죠? 제가 쓰는 전기, 이것도 전부 누군가는 알아야 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것도 요구를 누군가 알아야지 그걸 서비스하죠, 자동으로. 제가 원하는 거, 저의 니즈, 문영준이라는 예를 들어 제주에 와서 제가 60만 1번을 받았으면 60만 1번이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했고 물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먹었고 그다음 화장실 몇 번 갔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버스를 탔고 택시를 탔고 공유 차량을 탔고 자가를 몰았다 렌트카를 했다 전부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스마트시티에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곳에 사물 인터넷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되죠. 누군가는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빅브라더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야, 먹이사슬이 형성이 돼야 소위 스테이크홀더, 우리가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현재 스마트 시티는 말은 스마트 시티지만 누가 할 거냐? 지금 아까 이제 황 교수님 얘기했죠? 지금 시나 도시에 모든 그 영역이 있어요. 도로면 도로, 그 다음 교통, 그 다음에 상수도, 그 다음에 뭐 도시 다 영역이 있는데 현재 이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스마트시티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국가가 사업 업역으로 내주거나 또는 다른 어떤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거나 하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아무 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를 짓는다. 그럼 업역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이걸 담당하고 ITS를 한다. 그러면 건설과 통신, 교통 쪽에서 담당합니다. 근데 스마트시티는 지금 업역이 없습니다. 누가 할 거냐? 지금 제주도나 모든 다 마찬가지겠죠? 현재의 기본적인 이거 업역을 만들려면 현재 행정 시스템이 전적으로 완전히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도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그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하는 서비스 영역도 정확하게 구성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교통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저희 교통 쪽에서의 스마트시티 내 업역은 스마트 모빌리티고 거기에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공유 교통이 들어가 있고요. 전기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제주도에서는요 자율주행 선전하는 현대자동차가 아버지와 아들이 누워서 이렇게 자동으로 주행하는 이런 거보다는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전기차 기반의 공유 형태로 라스트 마일 연계하는 제가 이제 어저께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라스트 마일 연계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맞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내려서 또는 이제 3, 4마일 정도 연계하는 라스트 마일 커넥션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업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역은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형태의 업역이 정확한 사업용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행정 쪽에서 바꿔야 되는 게 나왔죠. 전반적으로 이거를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스마트 시티의 본 모습은 아직은 좀 어렵다. 대신에 각 분야별로 스마트 시티에 커넥션할 수 있는 모든 업역들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몇 년 뒤면 하나의 업역으로 모일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탑다운에서의 어떤 개념은 있지만 바텀업에서 스마트 시티의 각자의 업역을 스마트 시티에 맞춰서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프라이버시 문제를 누군가는 여러분이 내 프라이버시를 전제로 서비스를 받지만 그거는 공공 영역에서 받지만 사적 영역에서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 스마트시티는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앞으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산업을 창출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박사님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휴먼 투 휴먼에서 휴먼 투 싱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우리 시대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무엇보다 이제 제주도가 스마트 시티를 가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기반형 자율 자동차 이런 어떤 기반과 수단을 좀 확대하는 이런 어떤 방향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세 번째 토론자 우리 서교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하게 된 건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패널 토의가 뒤로 갈수록 할 얘기가 없어지는 되게 큰 단점이 있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특히 이제 황 교수님 발표회 이후에 그래도 두 분이 이제 스마트 도시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의 문제고요. 그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그 위험을 준비할 건가, 그러니까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도시는 미래의 첨단 도시,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언젠가 이루어질 어떤 대단한 인프라를 구축한 첨단 도시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미 저희가 그 ICT 기술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들이 점진적으로 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도 그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바라보는 스마트 도시는 그 현재까지는 인프라 중심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이제는 ICT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도시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스마트 도시라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컨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거냐, 이거를 보면 약간 케이스 사례를 들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에 도로가 막힌다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도시의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고 4차선, 6차선 늘려가는 건데, 그 대신에 이제 스마트 도시가 되면 저희가 ICT를 기반으로 해서 교통량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혹은 기존에 이제 차량을 개인 소유하던 거를 이제 그 쉐어링 이코노미를 통해서 차량을 공유함으로 차량 대수를 줄인다든지, 이제 그 기존의 인프라로 해결하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스마트 도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가 스마트 도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미래에 꿈꾸는 스마트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쓰레기통들이 쭉 있으면 때가 되면은 모든 쓰레기통을 가서 그 쓰레기를 비우는 게 아니고 그 쓰레기가 찼는지 안 찼는지를 센싱을 하게 돼서 이제 쓰레기통이 찬 곳만 이제 방문을 해서 쓰레기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작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될 때 진정한 저희들이 꿈꾸는 그런 스마트 도시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우리 문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최근에 본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분노의 질주, 거기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킹해가지고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차를 통제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최근에 랜섬 소프트웨어처럼 굉장히 저희가 안전한 그 보안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이메일을 열기도 전에 시스템을 키면서 OS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모든 컴퓨터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저희가 꿈꾸는 미래의 그런 스마트 도시는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위험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상을 해보자면은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그게 해킹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집에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스레인지를 켜고 집에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에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보안 기술들에 대한 새로운 점검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스마트 도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들이 대량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게 대중의 위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중이 걱정하는 그런 걱정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실제적인 위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험과 그런 잠재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그런 위험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접근에 대한 부분과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부분이 저희가 스마트 도시의 좋은 부분과 미래의 비전을 꿈꾸면서 반드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서교 교수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거와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이 될 때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것 관련해서 여러 이제 센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 그 교통 체증 이런 것도 좀 해소하고 쓰레기 수거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그 싱가포르 그 사례를 보니까 싱가포르이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교통 체증을 30%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것이 지금 외국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모든 분야에 이런 ICT 이런 정보 기술이 접목이 되면 굉장히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랄까 그런 것이 좀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네 번째 토론자의 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쁘신데 우리 UN 거버넌스 센터의 정재근 원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UN 거버넌스 센터 정재근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UN 거버넌스 센터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UN 거버넌스 센터 이렇게 하니까 이게 UN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한국 조직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만약에 UN 조직이라 그러면 여기 와서 이게 토론할 게 아니고 저쪽 가서 토론해야 되는데 UN 조직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됐고요. 저는 UN 본부 간부입니다.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외국에 가서 생활하고 2달 동안 20일을 뉴욕 그 본부 헤드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스마트 시티하고 UN 거버넌스 센터하고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UN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UN이 내건 지향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 개발 목표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 전에 15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빈곤 탈피, 밀레니엄 새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그러는 이 토픽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다 이제 그 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SDG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그 알고 그 부통령이 얘기한 것과 같은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는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큰 원칙이 있는데 두 개의 원칙이 다 그전 15년 동안 우리가 빈곤 그 탈피를 위한 새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성해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인클루시브니스라고 그러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모든 약자를 다 포함한다. 즉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뒤처지게 하지 말자라고 그러는 것이 이 SDG의 목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빈곤 탈피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돈도 지원하고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서 시범을 해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건 있는데 정작 이 기저에서 땅을 디디고 사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서는 이 지구의 미래가 어둡다 해서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다 데리고 가자. 즉 서비스를 완벽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전달하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중앙정부 위주로 그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다. 결국은 아무리 중앙정부에다 돈을 주고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로컬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움직이거나 지방정부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결국은 주민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약자까지도 다 끌어안자. 그리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즉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자. 그래야 이 지구가 변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이렇게 보니까 가장 접근하는 것이 디지털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 전자정부이고 스마트시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자정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단말 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약자한테도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에게 정부가 전달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념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는 개념이 요즘 그 유엔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큰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에 이제 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6월 달에 유엔이 1년에 하는 큰 국제 심포지움 컨퍼런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엔 공공행정 포럼이라고 있는데 8개 트랙을 운영합니다. 한 개 트랙에 8개 세션, 이런 세션이 8개가 이제 한 개 트랙인데 그 중에서 2개 트랙을 즉 16개 세션을 저희 유엔 거버넌스 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스태프들은 굉장히 지금 바쁜데 그 중에 한 개 트랙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정도로 유엔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 12월에 이제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때도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하나로 이렇게 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오신 여러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또 저희들 이제 그때 도와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다른 세션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 이제 원장님도 초청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스마트 시티와 유엔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33년 동안 공무원을 했고 내무부에서 시작해서 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 해서 지난해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유엔인데 왜 외교부 공무원이 하지 않고 왜 또 내무부 공무원이 하냐 이제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도시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도시계획학을 공부했고 박사 공부는 제 전공은 도시 빈곤 지역 어반 파버티입니다. 도시 빈곤 지역에 있는 빈민들한테 어떻게 일자리를 줄 것이냐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일한 그런 로컬 거버넌트이란 그런 경험까지 해서 이제 유엔 쪽에서 저를 이제 이 일을 맡겼는데 제 경험을 볼 때 스마트 시티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방향, 기술적인 것은 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을 때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가 나타난다. 즉 그것의 혜택에서 뒤로 물러나서 결국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약자가 나타나는데 이 약자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을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약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또 다시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한 100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도시 재개발 계획,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행처럼 번졌죠. 시카고니 말이지 뭐 뉴욕이니 이제 맨해튼 뭐 이런데 그때 이제 그 도시 빈민들이 다 거기 살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뉴 어바니즘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못지않게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을 때 그 속에 사는 이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또 우리의 그 공동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지금부터 같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최첨단 기술을 공부하고 간 사람들이 그 연구하면서 같이 가되 사실상은 동시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우리 사회가 스마트 시티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고 어떻게 같이 결합하면서 갈 수 있느냐를 갖다가 연구하는 이런 같이 동시에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화두는 인파워먼트입니다. 인파워먼트.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스마트 시티의 처음 단계부터 참여하면서 러닝 바이 두잉으로 같이 배워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뒤처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언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 시티나 이런 그 ICT 관련해서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시 또 제주발전연구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유엔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밀레니엄에서 좋은 8가지의 목표가 있었지만 SDG 17개인가요? 예,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인이퀄러티,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랄까, 정보의 소외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이런 어떤 정보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거버넌스, 이런 전자정부, 우리의 이런 정보를 이렇게 받고 또 의견을 또 개진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정보의 약자가 없게끔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로컬 거버먼트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가 사실 이 구현되는 장이 도시라고 볼 때 이 도시는 하나의 그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랄까 모든 이런 인프라나 서비스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이 플랫폼 역할을 이제 도시가 하는 그런 또 기능을 하기 때문에 로컬 지방 정부의 또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에 최정석 교수님. 예. 네, 중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최정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많이 뭘 얘기하는데 까먹었는데 생각나는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인구 주는 과정에서도 또 고령화가 지금 빨리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기후변화가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염성 질병이라든지 여러 전쟁 위협이라든지 이런 항상 재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술이나 지금과 같은 도시 관리 방식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새로운 방식이 이제 필요한데요.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스마트 도시란 말이 나오고 스마트 기술 막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스마트 도시 공부를 하면서도 스마트 기술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동료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와서 와봐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자기가 이제 실험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모델링을 해서 완성을 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서울의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에서 출근 시간대에 사고가 생겼다 그럴 때 빨리 사람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피가 빨리 그 대피로를 비상대피로를 만듭니다. 돈 들어서 만들고 이렇게 다 선행 다 이렇게 불도 켜놓잖아요. 근데 여러 번 분석을 하고 통행 사람들의 통행 특성, 달리는 특성을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노인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정해진 속도 내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 노인들이 왜 무슨 잘못했냐 그게 아니고 보행약자잖아요. 노인들은
걷는 속성, 그 다음에 팔을 흔드는 속성, 팔을 벌리고 달리는 속성, 그렇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이, 2025년에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 생각을 했을 때, 지하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가는 시간이 1, 2분 내에 급격히 앞에가 막힌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밟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연구자는, 그 동료는 이런 상황에서 솔루션을 주는 게 자기의 임무다. 근데 그 솔루션은 결국은 이제 도시계획이나 설계를 통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냐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비상 통로를 10대 통로, 20대, 30대 통로 만들고, 40대, 50대 만들고, 60대 이상 만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스마트 시티, 무슨 스마트 기술을 통해가지고 무슨 시그널을 따라준다든지 아니면 통행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대피로를 달리 설계해준다든지, 하는 게 스마트 시티에 적용돼야 되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기술은 우리가 그냥 구름 잡는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정말로 적용 가능한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스마트 기술이 그러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주도 관련돼서 보면은 스마트 시티 기술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요. 기초 기술, 즉 원천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원천 기술이라는 특징이 새로운 기술을 계속 자극시켜 주잖아요. 내 스스로는 특별하지 않지만은 그걸 통해서 계속 A 기술, B 기술, C 기술이 나오면서 계속 스핀업 과정이 되는 것이 원천 기술일 것 같고, 그거는 뭐 제주도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얕잡아 보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주 고도의 기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 기술이 뭐가 있냐면은 적용 기술입니다. 적용 기술.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기술을 사든지 뭐 내가 개발해서 그런 거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적용 기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업화 기술이죠. 스마트 기술을 사업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제주도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는 우리가 일종의 약간 지역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폐쇄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섬으로 둘러싸인 폐쇄 생태계, 딱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데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규모상으로. 인구를 한 60만.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갖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들은 시험장이 될 수 있거든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나은 또 한 차원의 기술이 되면은 이걸 상업화 시켜야 하잖아요. 우리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뭐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 각 나라가 스마트 도시를 합니다. 그 외국에 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상업화 기술이겠죠. 기술이 상업화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스마트폰처럼 팔면 되거든요. 파는 기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스마트 기술이 상업화되면 경제체계로 편입되는 거고, 경제체계로 편입되면 그게 이제 보편 기술이 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제주도 할 일은 아닌데, 우리나라 스마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미래창조부하고 국토부가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해서 외국에 수출해보자. 헛소리입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1층에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승강기도 없는데 3층에 올라가서 일을 하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 기술 우리가 외국에 수출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먼 얘기인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토에 맞는 적용 기술에 매달려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또 하나 좋은 점은, 이게 제주도는 말 그대로 유럽 사람들이 이제 EU에서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우리 리빙 랩스 그래가지고 24조, 우리 돈으로 24조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리빙 랩스라고 좋은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제주도라는 것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최고 좋은 장소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기술에 매달리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게 기술에 매달리면 결국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가 여러분들 좋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술에 매달려가지고 스마트 시티는 기술이다.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 시티 기술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는 더욱더 지금 말씀하신 거버넌스, 기술 거버넌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기술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은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일반 시민이나 이 행정에서는 스마트 시티는 생활이며 문화다. 이렇게 생활과 문화로 인식이 돼야지 우리가 전에 했던 UCT 정책이 잘못되고 UCT가 비난받고 돈만 쓰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비난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주도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것 같으니까 제주도에서 이 스마트시티 기술이 잘 적용되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 스마트 기술의 실질적인 어떤 적용과 응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 시간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스님 먼저 소개를 좀 하신 다음에 예. 동감성형외래 안총명입니다. 네. 혹시 마이크가 있으면 또 마이크를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에 이 출현되고 관련된 이 스마트 디지털 이런 개념들이 다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거든요. 파열적으로 동시 전 영역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런 기치를 내걸고 그게 굉장히 정책 브랜드로 사실은 어제 제주 발전 그 세션에 제가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알고 부통령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우선 스마트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에너지 공급 체계에서 말이죠. 풍력, 그 다음에 태양열 등등 이거부터 이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 패턴을 여러 가지 자동 제어 장치를 통해서 전략하는 기술 이렇게 해서 전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일종의 그 우선순위의 책정 이런 개념이 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 같으면 지금 한 1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그 카본 프리가 되는 이 아일랜드가 과연 될 수 있는 구상인지 그런 면에서 좀 이쪽으로 초점을 맞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요. 점점 우리 계층 간에 제주도도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그다음 또 이게 강귤 재배 하는 이 농촌 지역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층 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건설에서는 단지 소위 피지컬 이 하드웨어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이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층으로 가면 점점 휴대폰 사용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이러는데요. 이런 것도 포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 가운데서 어느 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먼저 예, 그래. 네. 패널 앞에 나오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은 대부분 다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한 번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시행을 했었을 텐데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따라가는 여러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서로 견제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익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아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일단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예, 아까 저 뒤에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이쪽에 선생님, 예, 예, 먼저 그럼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하시죠. 예, 예.
열띤 토론 너무 좋습니다.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생활 한국어 쉽게 사용하는데 학문 한국어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So, in Korean's history of making smart cities, like in Dongtan Shindoshi or like Chongna, Gukche Doshi, there seems to be a lot more focus on whether there's an industry like Samsung right next to it or the business. I wonder in the problems that will happen with Jeju is the larger scope of just the area of how to implement the smart city and the fact that Jeju focuses on tourism and agriculture, which isn't manufacturing or industry. So I'm intrigued what the panel would think of what are the difficulties that this would lead in implementing the smart city.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탄이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산업과 연계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제주 같으면 이제 뭐 농업 또 지대가 또 넓고 또 숲이 있고 산이 있고 거기에 또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관광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런 신도시와 우리 제주의 또 특성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 제주에 또 걸맞는 그 스마트 시티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이 또 기존의 동탄 신도시와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또 말씀 더 듣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황경수 박사가 얘기했던 김태환 도정 때 스마트 시티 유치할 때 담당했던 원장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실증 사업 고향 전체 책임자로 했던 김민환이고 현재는 서울대에서 아시아 에너지 환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다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의해야 되고 불안정성에 대한 걸 어떻게 해소할 거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걸 언제 해야 될 거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스마트시티 포기하셔야 돼요. 그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현 상태에서 어차피 오잖아요. 4차 산업혁명 어차피 오고 스마트시티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하겠죠. 일자리 나올 수 있는 쪽은 다 그쪽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고 피지컬이건 사이버건 오토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드라이브 걸 텐데 어떻게 하면 제주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우리 걸로 삼을 것이냐가 핵심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토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아까 유엔에서 오신 분도 했고요.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리적이고 안정적인 욕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존재나 자기 발전적인 욕구도 하잖아요. 그럼 스마트시티의 서비스는 생산적이고 자기 어떤 먹고 사는데 급한 분들 입장도 있을 것이고 SNS나 그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은 어차피 두 가지 개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오토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에 있어서 아까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 결국 그거는 스마트시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환경적이고 기후적인 것뿐만이 핵심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빠졌냐?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미래부 실증까지 할 적에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스타트업 실증을 내지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법제도와 관련돼서 먼저 어떤 걸 먼저 시도할 것이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가 제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맨 뒷끝이잖아요. 법제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어떤 차별적인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는 어떤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경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국 그게 또 청년 실업까지도 해소하는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중부대 교수님 이제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세계 선도 스마트 시티 실증 이거 조금 아닌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지만 그거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브랜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제주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좀 제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우리 저기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또 더 계십니까? 예, 선생님 말씀 마무리 좀 듣고 여기 우리 또 토론자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저기 산대정보통신 대표이사 김현주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어떤 실증 사업이나 그런 시범 사업 쪽에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기업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산업적으로 확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스마트 그리드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이제 그때 몇 번 와서도 근데 그 앞에 풍력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예.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 있는데 왜 서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건 고장이 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 해풍에 그 풍력 발전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주도가 그 환경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원활하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풍력 발전이 이제 그 국내에 남아있는 곳이 별로 없고 지금 스마트 그리드도 이제 이거를 산업적으로 그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그런 시범 사업이나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2030년까지 그렇게 전기 이제 카본 프리로 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제주도에서 시작은 하지만 끝나지 않고 여기 또 국내 그리고 또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6시 10분까지인데요. 원장님,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발제와 또 토론 또 여러 가지 의견 개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번으로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의 이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여러 사업과 정책이 있는데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 좀 달성 가능한 이런 것을 좀 정하는 일과 또 이 지역적인 그런 차이, 이 계층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또 스마트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모건대 교수님 스마트 시티의 원칙과 방향 이런 건 다 많이 개진이 됐는데 스마트 시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어떤 좀 막아야 할 아까 얘기한 뭐 좀 예방해야 될 것도 뭐 잠깐 이게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다 노출이 됐을 때 프라이버시의 침해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막아낼 거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도 거기서 한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신 또 제주의 특성의 이런 관광이나 농업 이런 어떤 걸 또 바다 이런 걸 통해서 또 기존의 어떤 뭐 여기 제주 사람들은 육지라고 하던데요. 육지와는 좀 이렇게 다른 좀 차별화된 스마트 시티의 전략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현 상태 강조해서 스타트업 경제와 관련해서 뭐 이런 또 선도 프로젝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SDG의 또 중요한 이 축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하면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데 환경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적 형평성 나아가 이제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지역 경제 성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 산업을 어떻게 키우는 거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스타트업 이런 어떤 것들을 이 기반을 잘 만들어주고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또 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김현주 선생님 또 산업적 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증 사업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풍력 발전기가 서 있는 건 어디 가파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 네, 네네 하여튼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렇게 좀 답변할 수 있는 거를 좀 답변을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제가 교통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스마트시티가 정말 서비스가 잘 되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이게 딱 세션이 끝나는 대로 사실은 그 대중교통 운영자 또는 택시 운전자 또는 기타 카쉐링의 차들이 지금 저희를 위해서 각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스케줄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 스케줄 집어넣으면 그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한 예를 들어 제가 실버타운에 살면 제 스케줄을 집어넣으면 실버타운에 맞게 100원 택시도 들어와야 되고 100원 택시라는 거 최근에 들어보셨죠? 100원 택시 들어와야 되고 버스도 예를 들어 600번 버스가 하루 종일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간격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다이내믹하게 수요에 따라서 이 버스 노선치가 막 바뀌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마을별로 그다음에 그 집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었는데 저 어머니가 요즘 거동이 좀 힘드세요. 힘들면 누군가는 병원을 케어해야 되는데 제가 없을 경우에는 누군가 해줘야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스마트시티의 교통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도시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가용, 혼자 몰고 다니는 자가용에 대한 다이어트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스마트시티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스마트 모빌리티가 안 됩니다. 거기서 교통체계가 다 막히고 모든 차량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분들에게 교통 모드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수단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 해야 되면 철저하게 다이어트 시켜야 되고 도심지에서 일부 저희가 굉장한 제한을 또 가할 수도 있어요. 이부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제한들을 가하면서 그게 공공의 그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공간도 줄이죠. 시간도 저희들이 세이브하죠.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를 세이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 문제도 해결하면서 제주도는 그거 하기에는 철저하게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교통 환경이 없어요. 60만 명에 사는 약 한 40만 대 차량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는 제주도는 천의 테스트베드라 하고 제가 교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바로 사실은 균형 발전, 동반 성장에 철저하게 우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답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참 초점을 맞춰서 예,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제가 모건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은 아니고요. 의견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죠. 정부가 이제 스마트 시티가 좋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제 앞장섭니다. 앞장서서 스마트 시티 정책을 한다. 정부 주도할 테니까 나머지 기업이나 뭐 학교나 연구소 다 따라와라.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발상입니다. 옛날에 1950년, 60년대에는 이게 맞는데 지금은 우리 경제 구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 후원자거든요. 후원자. 단적인 예가 UCT법 바꿔가지고 스마트시티 법으로 바꿨습니다. 스마트시티 법을 만들어 스마트시티란 뭐다 해서 계획 세워라 뭐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미 스마트시티가 앞으로 안 될 거라는 벌써 안 되도록 정부 스스로가 지금 막을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스마트시티라는 거대한 개념, 우리가 알기도 거대한 흐름을 일개 법으로 이게 규정해가지고 그것대로 따라 움직여라. 대학은 또 그것 따라 움직이면 돈 준다, 안 준다. 연구기관 그것대로 따르면 돈 준다. 이런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예, 정부 주도형 스마트 시티 추진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의견 주셨고 또. 예. 네, 저는 아까 미래부 실증과제 하셨던 우리 질문해 주신 분의 이게 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주도가 클로즈드 됐다는 폐쇄적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독립된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인디펜던트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제주도 선도적인 그런 모델로 삼아서 제주도에 실현된 모델을 어떻게 다시 전체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 외국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모든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제주도에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해서 그 모델을 그대로 들고 가서 그 선도적인 그 샘플로 삼아서 정부에 적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를 갖고 있는 그런 화성이나 동탄과 같은 지역에서의 그런 스마트 도시를 꿈꾸는 것과 제주도가 꿈꾸는 스마트 도시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가 오히려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제가 도시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첨단 사회를 꿈꾸지만 실질적으로는 삶의 질에 포커스를 두는 거기 때문에 농업이나 투어리즘에, 그러니까 애그리컬처나 투어리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미래 지향형 그 생태 환경을 갖춘 친환경적인 그런 미래 도시로는 훨씬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삶의 질에 포커스를 둔 형태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미래형 또 제주형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선도적 과제를 이룰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선생님. 네, 아까 그 외국인분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가 이제 화성 동탄이나 이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아까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컨텐츠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뻔이에요, 뻔, 재미. 사실은 이게 그 관광이고 환경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도시에 와가지고 이게 좀 관광 도시다 보니까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더 이 그 과학적 디바이스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일단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가면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 사람들이 재밌느냐, 여기서 또 환경에 대해서도 이 환경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고 그거를 이제 그러기에 좀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어떤 그 디바이스 같이 담아가지고 그 시스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그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도시에 어떻게 이제 그 반영이 되느냐 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분 굉장히 정확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여기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게 굉장히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같이 살 때 행복을 느끼게끔 유전자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 혼자 사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한테 다 잡아먹히거나 먹이를 구하지 못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모여 사는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 사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스마트 시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자칫 스마트 시티가 모여 사는 것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그것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이런 것의 명목으로 해서 더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발전한다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 극단적으로 하면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자율적으로 오는 차가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간을 쭉 쪼개가지고서 어머니가 편찮게 달려가든지 주변에 있는 누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간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믿고서 어머니는 늘 주변에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같이 가서 이게 종합적으로 그 접근하고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1시간 30분,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컴팩트하게 발제와 또 토론도 2번씩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청 여러 의견들, 굉장히 아주 열띠게, 이번, 세션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인류 문명은 지금 대전환 시대에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 과거의 어떤 농업혁명에서 또 제조업혁명에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의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이제 도시 행정이나 이제 도시 계획도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을 접목해서 응용해서 이제 도시를 운영해야 하는 또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 인류를 과연 행복하게 만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불행하게 만들까? 그래서 좀 뭐 인류학자나 또 이런 문명 미래학자들 들어보면 또 정말 잘 해야지 우리가 정말 지혜를 잘 발휘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과 행복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개진을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이 우리 인류를 정말 편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론이랄까 그런 지혜를 앞으로 더 좀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만일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스마트 시티 토론을 한다면 조금 더 내부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 행정에 응용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과연 뭘까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요소나 요인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뭐 요즘 유럽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우리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그 먼지를 이렇게 쪽쪽 빨아들이는 그런 방음벽에 이제 그런 이끼 방음벽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과거에는 방음벽이 소리를 막는 그런 방음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좀 최첨단 그런 방음벽 그런 이런 것이 이제 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이제 우리 환경을 더 좋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국외 많은 스마트 시티의 어떤 사례가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싱가포르 그런 사례를 얘기했듯이, 여러 그런 국가에서 이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이걸 실현시키고 있는지, 이런 거에 사례된 어떤 발표.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시티를 좀 구현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행정 조직이랄까, 이런 행정 체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또 해야 되고, 학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좀, 이런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런 스테이크 홀더들의 어떤 역할과 기능들, 이런 것들이 한번 또 논의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을 한다면 그런 추가적인 논의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굉장히 아마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또 발제를 해주신 우리 제주대학교 한경수 교수님 굉장히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5분의 발제자 뭐 여기 육지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지에서 오신 많은 분들 2번씩이나 또 토론을 했어요. 토론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의견 많이 주신 분들 정말 저는 토론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신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열띤 토론. 끝까지 1시간 반 동안 정말 한 분도 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릴 분은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주관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우리 원장님 잠깐 좀 일어나셔서 이렇게 좀 정말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를 예. 다음 소식에서 봤지만은 이렇게 오늘 토론이 이렇게 토론이 될 줄은 저도 많이 놀랐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질문은 아니고 제주도 인구가 60만이 아니고 66만입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유동 인구가 매일 있습니다. 그것만 정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실무적으로 도와주신 우리 엄상근 박사님도 한번 이렇게 그냥 좀 일어서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우리 또 우리 윤 박사님 포함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서로가 또 이렇게 위로하고 또 축하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